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를 수강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14회차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네, 14회차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부록 교재를 배부를 하였는데요. 이 새로운 부록 교재 같이 한번 봐볼까요? 새로운 부록 교재는 앞에는 이제 학습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학습지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고1 한국사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이제 중학교 단원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배우는 단원이고 특정 학교에서는 이 범위가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 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이 고등학교 요점 정리 학습지를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뭐가 등장해요? 바로 맞아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뒤로 넘겨주면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 2-1-1부터 있는 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있는데 오늘의 숙제를 미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너무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흔드네요. 1페이지부터 뒤로 이렇게 쭉 넘기면 30페이지가 있는데요. 숙제가 너무 적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30페이지까지만 숙제를 내어드리도록 할게요. 문항수로는 100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게 조금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도 마음에 뭔가 많이 걸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문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까지 숙제 이해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수업 한번 진도 나가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배우는 단원부터는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의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본 교재에서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은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판서에다가 쓰는 내용들을 되도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해. have to. must 다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만 합니다. must.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기억나세요?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었던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였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었어. 10년 얘들아.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은 186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연도였다? 연호는? 병인년에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었던 사건, 천주교 선교사들, 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비롯해가지고 8천여 명의 이 천주교를 믿고 있는 서학의 신자들도 대거 사형을 당했었던 사건, 병인박해. 이후 병인박해는 1866년 1월이었었는데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누구?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게 된다.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각사건이라고도 불러볼 수가 있겠어요. 왜? 불태워서 침몰시켰었잖아요. 누가? 평양 국민과 평안도 관찰사였었던 박규수가.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나서 병인박해를 교실로 프랑스가 쳐들어왔었던 사건. 무슨 사건이라고 해요? 맞아요. 병인년에 서양 세력들이 요란을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병인양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또 2년 뒤에는요, 누가 들어왔었죠? 독일 상인이었던 인물입니다. 오페르트가
우리 조선한테 통상수교를 요구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하자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었던 남원군의 묘가 충남 덕산리에 있었는데 이 충남 덕산에 있는 남원군의 묘를 파헤칩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났죠. 이 사건을 오페르트 도굴미소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엔 제너럴 샤모노 사건을 구실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제너럴 샤모노 사건으로 구실로 들어왔었던 거 무슨 사건?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오페르트 도굴미소 사건은 1868년이었었고 신미양요는 1871년이었습니다. 즉 제너럴 셔모노 사건으로부터 약 5년 뒤에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인데 이때는 미국이 무슨 전쟁 중? 미국 내에서 남북전쟁 중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제너럴 셔모노를 구실로 들어오게 된 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었다. 자, 그러면서 병인작, 신미립, 주화, 매국,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겠다? 화친을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죠. 그게 바로 무슨 비?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척화비, 화친을 배척하는 비석을 건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6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제너럴 병원의 오페르트가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를 이해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순서 외우는 건 중학생 수준이란 말이야, 얘들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분석을 세밀하게 해보자면은 자, 병인박해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우리가 박해했었던 사건이었고 제너럴 샤머노 사건은 우리 어떤 나라였어요? 미국 상선이었었죠. 그렇죠? 미국 상선이 어디로 들어왔어? 강화도로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대동강으로 들어와가지고 평양 국민과 그리고 평안도 관찰사가 같이 힘을 합친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니다? 강화도가 아니다라는 거. 병인양요는 프랑스 로즈 제독이 이제 군함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원수 장군과 그리고 누구였어요? 한성문 장군이 이제 정족산성과 문수산성에서 프랑스를 격퇴하게 된다. 이때 프랑스는 어디로 들어왔다? 강화도로 들어왔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미소 사건은요. 오페르트 상인, 어느 나라 상인이라고 그랬었어? 독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독일의 이 상인이었었던 오페르트가 어디를? 충남, 여기 강화도랑 아예 관련이 없어요. 충남 덕산, 관련이 없고 신미양요야. 신미양요면은 미국이죠. 그쵸? 미국입니다. 자, 미국에서 어떻게 들어왔어? 어디로 들어왔어? 강화도로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신미양요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 초지진과 격진진이 함락되고 어디까지 밀려요? 우리 광성보까지 밀리게 되는데 광성보에서 미국을 열심히 막아가지고 우리가 싸웠었던 무슨 장군? 어제연 장군님이 광성보 전투에서 이제 미국과 끝까지 싸웠으나 결국에는 이 광성보가 함락되게 되고 미국은 어제연 장군의 이 수자기를 전리품으로 챙겨서 퇴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 이름과 강화도로 들어왔던 곳은 이제 병인이랑 신미양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척화비를 건립하면서 쇄국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쇄국 정치는 나라의 문호를 닫고 다른 나라랑 수교를 한다, 수교를 하지 않는다, 수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국론이 또 한 번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국론이 나누어지게 되냐면 통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통상
통상으로 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수교론자. 대표적인 인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제너럴 쇼먼호 소각 사건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였었던, 또한 인술 농민봉기 당시에 이 농민봉기를 조사하는 임시 관직이었었던 인물, 누구예요? 박규수. 박규수. 그리고 또 누구였습니다? 또 유홍기 있었고, 유대치, 또 경. 누구죠? 아주 쓴 적이 없는, 에? 오경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나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어가지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박규수가 이제 조선에서 이제 관리로 있었었던 인물이잖아. 이 사람이 어디로 넘어갔었냐면은 청나라에 다녀와. 누구랑? 오경석이라는 인물이랑 청에 가가지고 무엇을 목격하게 됐냐면 바로 양무운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양무운동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었던 이 한족들이 중심이 되었었던 운동이었었는데 1861년부터 1894년까지 거의 약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됐었던 운동이야. 자, 우리 이미 대부분 이제 중3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양무운동이 뭔지 알고 있을 거야. 양무운동은요, 청나라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신식 무기기술만을 들여오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중체 서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신식 무기만을 어떻게 한다? 들여온다라고 했었던 온건하게 개화를 하려고 했었던 민족 운동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목격하면서 박교수도 우리나라도 저렇게 청나라처럼 개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오경석은요, 해국도지. 중국으로부터 청에 가서 영환 지략이라고 하는 요 서적을 수입을 해오게 되면서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쳤었던 인물입니다. 유홍기는요, 유대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백예정승이라고도 불려졌고요. 일관이었으며 우리나라도 개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었던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의 문호를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반대로 나라의 문호를 절대로 열면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도 있어. 우리가 이거를 위정 척사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위정 척사운동은 연도별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1800 우와 이거 왜 흔들리지? 윙 잠시만요. 네, 1860년대 그리고 1870년대 그리고 1890년대까지 야 비행기 1880년대까지 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860년대에서는요, 누가 이제 위정척사 운동에서 개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 화면이 다 날아갔네요. 잠시만요. 네. 카메라 조정이 잠시 있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860년대에 커다란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병인양요 일어났을 때죠. 그쵸? 병인양요를 기반으로 당시 이제 국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통상을 반대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수교를 하면 안 된다. 통상 반대 운동, 말 그대로 위정 척사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친을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해서 척화주전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3살 때부터 천자문을 뗐다고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죠. 바로 이항로와 기정진입니다. 이항로, 기정진 등의 인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지금 나라의 상황만 봐도 우리가 다른 나라랑 화친을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치를 지지했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항로와 기정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870년대에는 커다란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국 정치를 내세우게 되었었는데 당시 일본은 뭘 했지? 메이지 유신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하면서 왕정이 복구됐다라고 하는 그 서계를 우리나라한테도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세국 정치 중이니까 흥선대원군이 받지 않았었단 말이야. 뭐 우리의 서계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일본이 뭘 얘기해요? 정한론을 주장합니다. 한국을 정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일어났었던 게 운요호 사건. 운요호가 이제 강화도를 통해가지고 우리 강화도랑 저기 초지진뿐만 아니라 영종도까지 포격을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강압적으로 통상수교 여기에 사인해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체결되는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야. 근데 우리 이제 중학생 아니라 고등학생으로 배워보고 있다 그랬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은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과 일본이 맺은 약속.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조일수호 조규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그리고 조일 1차 통상 장정이라고도 불리고,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조일 무역 규칙. 교과서에서는요, 조일무역 규칙이라는 말로 더 나오게 돼요. 혹은 이제 1차 통상장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조일수호 조규 속약. 개정, 조일, 통상, 장정.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도 오늘 다 같이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죠?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미래인데요. 여기에 있는 조약될 내용들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한번 나가볼게요. 1800,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려지는 조일수호 조규가 체결된 게 1876년이었었단 말이죠. 1876년. 그래서 이 1870년대의 가장 큰 사건은 강화도 조약이었었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구를 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개항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개항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구를 열면 안 됩니다. 일본이랑 조약 맺으면 안 됩니다. 일본과 서양은 사실 하나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사람, 바로 이항로의 제자이자 이 흥선대원군의 하야에 대한 상소문을 직접 올렸었던 인물,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같이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최익현을 면함 최익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의 호를 딴 면함직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서양과 다를 바 없는 세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강화도 조약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 체결이 되었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내용, 이 기본 내용만 우리가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첫 번째, 청에 종주권을 부인하는데, 청에 조선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종주권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 조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 선생님, 자주국이라는 것은 스스로 힘이 있는 아주 자주적인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뜻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몇 개 틀리셨어요? 오답노트 쓸게요. 네. 근데 이 자주국이 좋은 의미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청나라랑 이 병자호란 이후에 무슨 관계를 체결했어요? 군신관계 체결했었죠. 그쵸? 군신관계를 체결을 했는데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한테 간접하거나 개입할 수가 없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뭔가 왜 갑자기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우해주지? 그래야만 조선에 무슨 일이 생겨도 누가 간섭할 수가 없어? 청나라가 간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도록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이 자주국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은 조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침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선 침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한테 우리 지금 세국 정치 중이잖아. 그치? 나라의 문호를 닫은 상태였는데 항구를 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산과 부산 외에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개항했었던 항구 순서, 항구 연도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자, 부산 열린 게 언제? 76년도.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서 부산 열고, 80년에는요, 이제 원산 엽니다. 원산. 그리고 83년도에 인천 열어요. 부산은 뭐 하기가 좋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요충지고, 원산은 군사적 요충지고, 인천은 어디랑 가까워? 수도? 한양과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각각의 항구를 개항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요, 우리 목포에도 또 한 번 항구가 열리고 군산에도 항구가 열리게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우리나라의 해양 측량권을 요구했습니다. 해양 측량권. 여기에 있는 내용 다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과서에 있어요? 없어요? 교재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양 측량권, 우리나라의 주요한 해안들을 왜 얘네들이 측량한다는 걸까? 이거는 뭐겠어? 주요 군사기지를 이제 침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군사기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네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치외법권. 치외법권, 우리가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영사재판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내에서 혹시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본의 법에, 일본의 이 영사가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을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치해법권인 거죠.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라고 배우셨죠? 내용들이 이미 불평등한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쵸? 특히나 치외법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부조리한 조약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한번 볼게. 다섯 번째, 무슨 내용까지 더 쓰냐? 양쪽의 국가는 15개월 안에, 15개월 이후에는 각 나라마다 사절단을 수시로 파견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수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에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것도 통신사,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통신사 파견했었잖아. 통신사랑 명칭 바꿀 수 있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자, 처음으로 파견됐었던 수신사, 1차 수신사는 김기수라는 인물이었었고, 자, 2차 수신사로 파견된 인물이 중요합니다.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었던 인물은 바로 김홍집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홍집이라는 인물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 어디랑 이어지는 내용이 되냐면 바로 여기랑 이어지는 내용이 될 거야.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이제 사신, 이 수신사, 수시로 파견하는 사신, 수신사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일본에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어머, 이 책이 말이야, 얘들아. 이 책이 말이야, 조선책략이라고 써져 있어. 조선책략.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겠다. 약간 가이드북 같은 그런 책이었었단 말이야.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선아, 너희들이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은 중국도 일본도 아니야. 누구를 견제해야 된대? 부동항을 찾아서 남하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랑 함경국도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지? 맞아.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러시아를 견제하려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힘으로는 러시아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러시아를 견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패했었던 거잖아. 그러면 조선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랑? 봤었니? 좋아, 이제 가도 좋아요. 자, 그래서 조선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워. 그러니까 뭐 해라? 중국이랑은 친하게 지내자. 이때 중국이 무슨 나라였어요? 청나라였었잖아. 그치? 그래서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겸일본, 일본이랑도 이제 같이 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인 줄 알았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플러스 어떤 나라가 붙는 줄 알아? 바로 미국이에요. 우리 중국, 일본까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